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벼농사의 일본화와 산미 증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쌀은 아셈, 운남의 야생벼로부터 그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것이 남아시아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퍼져나가 밀, 옥수수와 함께 인류의 3대 곡물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하게 거래되는 1차 상품의 하나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중국 북부에서는 알이 둥글고 짧은 자파니카 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중국 화남 이남에서 재배되는 인디카 종이나 자바니카 종에 비해 끈기가 있어서 밥을 지어 놓으면 수분이 많고 쫄깃한 식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의 쌀은 인디카 종인 대만 쌀에 비해 제국의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건조 조제나 정미 기술이 뒤떨어지고 불순물의 혼입이 있었지만 품종 개량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쌀의 질은 큰 손색 없이 일본 쌀의 중급에 상당했습니다. 조선 쌀은 일본에서 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큰 잠재적인 상품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식민지와 함께 많이 부설된 철도망은 쌀 수출의 수송비를 절감시켜 조선의 쌀의 일본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과 일본의 쌀 시장의 통합이 진행되었고 조선 내에서도 지역 간 가격의 연동성이 강해졌습니다. 당연히 수송비까지 포함한 가격 차이가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에 동의되자 조선의 쌀은 이제 구조적으로 조선 내 유통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 산미 증식 계획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쌀 소동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식민지로부터 수출밀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선이나 대만에서 쌀 생산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으로부터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은 쌀이 일본, 특히 서일본을 중심으로 공급되었고 산업화에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기반을 받쳐주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쌀에 관한 연구는 당시부터 더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유통과 소비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쌀의 생산 및 수출과 소비를 검토한 도바타 세이치, 오카와 가즈시 두 분은 산미가 지주 중심으로 분배되어 미국의 상품화가 진행되었고 일본에서 과도한 쌀 수출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조선 내에서의 미국 소비량의 격감 현상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된 미국이 수입 작곡으로 메워졌다는 대체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출미 비중이 낮은 북부 지역 조선인은 밭농사가 많고 쌀뿐 아니라 잡곡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만주조를 소비할 수 있었던 반면 수출미 비중이 높은 남부에서는 그 정도로 만주조를 소비하지 않는 등 곡물의 소비 구조가 남북 간 달랐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수출에 의해 조선 내에서의 1인당 미국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잡곡에 의한 대체 소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고 사실상 미국의 기아 수출이었던 것입니다. 도바타 오카와는 결과적으로 전 농가의 가구세의 절반 정도가 춘궁기를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시모토 조지는 생산, 배급, 수급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선의 쌀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검사, 보관, 수송, 통제 등을 논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 중시하고 있는 소비와 관련해 히시모토는 조선의 쌀의 수출량이
만주의 조의 수입량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 논의에 대해 연도별 통계를 분석하여 만주의 조의 수입이 많은 해 반드시 조선의 쌀의 수출이 많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히시모토는 오히려 만주조의 수입은 전년도 조선의 조의 생산량이나 만주조와 조선의 조의 가격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방전의 연구에 입각하여 가와이 가즈오는 삼미 증식 계획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하라 다카시 내각의 식료 정책의 일환으로 위반되는 과정과 그 계획의 내용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총독부가 이 계획을 일본의 식료, 쌀값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 지배 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파악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 지주로서 조선의 지주층을 일본과 경제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갱신계획에서는 식료의 공급의 증대와 함께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해 외국쌀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조선의 대일본, 미국 모노컬처의 무역 구조를 강화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조선 농민에게 심각한 식량 부족과 경제적 파괴를 일으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정광수는 세계대공황 이후 총독부의 미국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1920년대 말에 제국 내에서 쌀의 과잉이 현저해지자 조선의 미국 저장 장려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나아가 벼 검사 제도가 시행되어 미국상이나 중매인 등의 중간 이윤 취득 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공동 판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쌀의 공동 판매는 어디까지나 농민과 지주의 벼 출하 단계에서의 공동화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시 미국 통제 때에는 식량 영당과 등과 같은 별도의 집화 기관이 필요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누마지로는 조선 총독부의 농정이 지닌 식민지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조선인 농민에 대한 일본인 농학자의 왜곡된 인식에 기초하여 우량 품종의 보급 추진과 미국 검사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벼농사가 강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형량은 이누마가 미국상의 주체적인 역동성을 분석 시야에 넣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분석 고찰에서는 5개의 시기 구분, 즉 식민지화 이전, 식민지 초기, 삼위증식 계획기, 세계 대공황기,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기로 나누어 일본의 쌀 시장을 전제로 하는 조선쌀 검사가 유통업체의 자율제도에서 도용검사 제도가 되고 이어서 식량 동향으로부터의 요청을 고려하여 검사의 국영화가 실시된 후에 전시하에서 식량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을 분석해 내외 유통업자와 총독부와의 상호 관련성에서 미국 검사 제도를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호성은 조선 왕조 시대의 미국 유통 시스템을 고찰하여 제래의 미국 시장이 식민지화로 인해 미국 거래소가 설치되면서 재편되어 선물 시장이 도입되었고 삼미 증식 계획의 실시와 수출미 증가를 통해 시장의 확대가 초래되었으며 조선의 쌀을 둘러싼 경쟁 구조가 형성된과 동시에 총독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대립이 생겨난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국 시장의 전개는 전시와 통제로 인해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쌀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생산부터 유통, 배급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상이
밝혀져 왔지만 조선의 쌀과 일본 시장과의 연동성이나 영양학적 관점에서 식민지 주민의 영양 확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쌀 소비량의 감소를 보완한 잡곡 소비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가? 1930년대 후반에 조선 내의 쌀 소비량이 왜 급증하였는가 등과 같은 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추계할 때 인구의 연령, 남녀 구성에 대해 예를 들어 유년 여자와 청년 남자의 열량 소비를 같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의 검토는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열량 소비를 기준으로 한 인구를 바탕으로 추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의 연구사에 대해 본 강의에서는 벼농사의 일본화와 산미 증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 및 공급은 당연히 일본인의 조선 진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식민지화 이전의 일본인 거주지를 보면 주로 개항지를 거점으로 하고 내륙부에서 불법적으로 정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876년 부산 개항지에 일본인은 54명밖에 없었지만 정제가 증가하여 청일전쟁 후에 12,000명을 웃돌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일본인의 거주지는 개항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 결과 일본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내륙부로 침투해 갔습니다. 거주 지역을 보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1903년에 24,327명에 달했고 그중 7%만이 내륙부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1909년이 되면서 146,147명, 이 중에서 남자 약 8만 명, 여자 약 6만 6천 명 중 37%가 내륙부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인의 인구 증가율은 식민지화 후인 1910년대에 상승하였고 자연 증가가 아닌 일본으로부터 이주가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도 노선 주변에 새로운 일본인의 생활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본인회, 거리민회가 만들어졌고 일본인 상인이 각종 상품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조선인 상인의 경우 화물 수송 방법으로 인력, 충력, 자연력 등에 따라 육로, 하천을 이용하였던 관계로 산지와 하천의 요충지에 보부상이나 객주 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 상인은 주로 철도를 중심으로 각 요충지에서 상권을 장악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수운에 의지해온 조선인 상인을 대체하거나 그들을 종속해 나아갔습니다. 정재정의 연구에 따르면 1916년 무렵에 32만 2천여 명의 일본인의 이주가 실현되었고 그중 70%가 철도 연선에 거주했습니다. 내륙부에 진출한 일본인은 주로 치안,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거나 유통, 공업, 농업 등에 종사했는데 1910년까지의 공장제 공업 생산액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농업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최대 수출 상품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자본이 우선적으로 투하되는 것은 역시 벼농사였습니다. 러일 전쟁 이전에는 개항지를 거점으로 주로 선불 자금을 통해 농민으로부터 수출력 미국을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농업에 직접 진출하여 식민지 지주로서 미국을 확보했습니다. 1915년에 일본이 소유한 경작지는 17만 정부에 달하여 전 경작지의 5.4%를 차지했습니다. 1932년이 되면 일본이 문헌만 26만 4천여 정보로 문헌 전체의 16.1%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중 88.8%가 소작지였고
대부분 일본인이 식민지 지주였습니다. 소장미가 상품화의 대상이 되었고 그중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것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후 일본인의 경작지의 소유 면적이 증가하였는데 표를 보면 50에서 100 정도의 대지주는 전체적으로 조선인의 숫자가 많지만 100 정도 이상의 경우에는 일본인의 비중이 오히려 조선인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조선 농업은 소유 구조 면에서 민족별로 상당한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일본 정부 및 총독부의 일본 이민 정책이나 동양 척식, 후지 흥업과 같은 국책 농업회사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는데 초기 일본인의 진출과 거주지의 형성이 철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농사개량의 보급도 철도 부설과 연동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록이 주목됩니다. 철도 연선을 주로 하여 이루어진 내지 이주자들의 선진 농경법이 구례의 조선 농업을 개량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따라서 경지 개량이나 다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우량 품종의 벼의 분포가 우선 철도 연선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오주로 보급되었던 사실이 있다. 그 예증으로는 호남선 일대, 부산 경의선 대부분 및 경원선, 철원, 평강, 복계 부근 등이 유명하고 면화의 집산 활동이 호남선 개통 후에 나타난 것 등을 들 수 있다. 철도는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농경법이 전파되는 지리적 경로로서도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량 품종의 벼는 급속도로 보급되었습니다. 화면의 작부 면적 비율을 보면 1915년 21.9%였던 것이 1920년에는 57.5%, 1925년에는 71.5%로 급증한 후 1930년에 73.6%, 1935년에는 81.2%, 1937년에는 84.4%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1910년대부터 벼농사 개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계시설 정비, 12대량 투하, 건조 조제 개선과 함께 의량 품종의 보급이 추진되었기 때문인데 1920년대의 산미 증식 계획의 정책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쌀 소당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제국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쌀의 증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1919년 3.1 독립 만세운동이 발생하고 총독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졌습니다. 1920년부터 30년에 걸쳐 논 80만 정보의 개량, 확장의 완성을 목표로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기 계획으로서 15개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 42만 7,500 정도의 토지 개량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정법 개선에 의한 950만 녀석의 산미 증식을 도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에서는 1920년대 전반의 증산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농지 개량 사업의 채산이 맞지 않았고 경정 및 시비의 방법이 유치했기 때문에 증수 목표에 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926년에 총독부는 저리자금의 알선 공급, 계획 수행을 담당하는 토지 개량부 신설, 비료 증시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갱신 계획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개혁은 12년 개년으로 기일을 정해 기존의 문혼, 관계개선 19만 5천 정보, 밭을 문혼으로 만드는 지목 변경 9만 정보, 개량 및 간척 6만 5천 정보, 합계
35만 정도의 토지 개량을 시행하여 완성 시에는 280만 석의 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량 시행 구역에 대해 시비 증가 및 경정법 개량을 통해 192만 석 합계 472만 석의 상미 증식을 도모하는 것 외에 기존 문헌 139만 정보에 대한 토지 개량을 통해 추가적인 증수 약 344만 석을 확보하여 총계 816만 여석의 상미 증식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해의 쌀값 폭락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쌀 판매가 경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조선의 쌀의 대두에 대한 일본 측의 불만이 커져 1932년 7월에 토지개량부가 폐지되었고 1934년에는 계획 자체가 중지되어 사업 대응 기관이었던 조선 토지 개량 주식회사도 해산되었습니다. 토지 개량 사업은 1934년까지 예정 계획 24만 9,600 정보의 62%에 불과한 15만 4,950 정보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지도 감독 직원을 충실하게 채우고 논비료 우량 품종을 개량하며 비료 개량 증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농사 개량 사업도 자금 융통 측면에서 볼 때 쌀값 폭락이나 농촌 불황으로 인해 1933년까지 78%밖에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쌀 생산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농지 개량에 의한 증가분은 1934년에 126만 6천여 석이었고 표에서 보듯이 전 계획 472만 석의 27%, 1934년까지의 51%에 상당하고 총 수량 1671만 1천여 석의 7.5%에 상당합니다. 단당 평균 증수량이 예정 계획보다 밑돌았던 것은 토지 개량으로부터 시간이 그다지 경과하지 않았고 토질 개선 및 농사 개량 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갱신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정비되었던 토지 개량 시행 지구에서는 1934년에 쌀 총 수확량이 110만 2천여 석을 기록하여 증수량이 75만 7천여 석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종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실시한 일본 품종의 시험 재배와 그 결과에 근거한 우량 품종의 채택, 보급이 추진되었고 앞서 살펴본 품종별 배의 경작 면적 그래프와 같이 일본인의 기후에 맞는 양질의 것으로 바뀌어 생산 증대와 함께 수출량의 증가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변황사뿐 아니라 일본의 면방적에 적합한 육지면 재배 사업이 수행되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벼농사의 일본화는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던 것일까요? 그래프의 토지 생산성에 주목해 보면 1920년대 전반은 정체 분위기였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상승했습니다. 토지 개량 사업이나 농사 개량 사업이 초래한 효과는 193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명확해졌습니다. 대과붐이 발생했던 1919년과 1939년에 밥벼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논벼의 생산성 저하는 그에 비해 작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생산성 면에서 보면 조선의 논벼는 일본의 밥벼와 같아서 일본 논벼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선과 일본 양 지역의 농업기술의 격차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금은 축소 경향을
보이지만 식민지 시기에 완전히 해소되었다지 않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토지 생산성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서입니다. 한편 식민지조선의 GDP 추산과 관련하여 1910년대의 논벼 생산성이 논쟁의 씨앗이 되어 있지만 1910년대의 전반의 생산성 효과는 1930년대 후반에 비해 미미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벼농사의 일본화와 산미 증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 쌀의 수출과 유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